이주 수요 투자의 가장 큰 리스크는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주가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주지를 새로 찾기 위해서 나오는데, 그러면 바깥쪽에 있는 전세가랑 매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인근에 공급이 있어요. 그럼 이주 수요를 뺏기겠죠. 그렇죠. 근데 역시 그래서 서울을 한다 하더라도 리스크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주 수요의 리스크는 당연히 있죠.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보통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가능성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지 이 리스크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침소봉대하는 네네. 그런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본인도 경험하셨다고 하니까 톡 까놓고 리스크가 있다면 무엇이 있고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너무 세게 깊이 들어갔나요? 너무 세십니다. 근데 부지런 TV 시청자분들께서 또 실패하는 투자가 되시면 안 되니까. 이주 수요 투자의 가장 큰 리스크는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주가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주지를 새로 찾기 위해서 나오는데, 그러면 나오면은 이 바깥쪽에 있는 전세가랑 매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인근에 공급이 있어요. 그럼 이주 수요를 뺏기겠죠. 그렇죠. 그럼 옆에 있는 데가 전세 매가가 안 오르겠죠. 그게 제일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파트 입주 물량을 또 봐야 되겠네요. 근데 아파트 입주 물량은 재개발 지역의 빌라에 사는 사람이 신축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는 건 가격이 안 맞아요. 가격이 안 맞기 때문에 좀 다른 영역 거를 좀 봐야 되는 거죠. 아파트의 입주 물량의 그 수요지층과 네. 이쪽의 수요층에 가질 수 있는 돈에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약간 좀 그 부분보다는 그 수요에 맞는 입주 물량들 맞아요, 이런 맞아요. 것들을 봐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재개발 구역에서 나오는 감정가, 그러니까 이주비 대출 규모 자체가 인근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공급 물량이 있는데 여기 전세가만큼 나온다. 그러면은 아파트 이쪽에서 공급하는 게 영향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이주비 대출 규모가 예를 들어서 한 1, 2억이야. 근데 아파트의 전세가는 한 7, 8억이야. 그러면 아무리 7, 8억짜리 아파트가 많이 지어져도 이 사람들은 그걸로 못 건너가거든요. 그렇죠. 그런 데에서 오는 여러분들께서 좀 봐야 될 포인트들은 따로 있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다 경험에서 또 맞아요. 느끼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얘기가 신통기획 위주로 얘기를 좀 하고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신통기획만 있는 것들은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으로 또 요즘에 많이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모아주택.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서울시 또는 이제 정부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모아주택도 역시 비슷하게 네. 접근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일단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저는 모아타운보다는 신속통합기획을 조금 더 선호를 하고요. 인허가 절차는 모아타운보다는 신통이 넘어야 될 절차가 훨씬 많아서 이제 모아타운이 좀 유리해 보이긴 하지만, 이제 모아타운은 여러 개의 모아주택을 모은 걸 모아타운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모아주택, A 모아주택, B 모아주택, C 모아주택을 묶은 걸 모아타운이라고 얘기하고, 그 각각의 모아주택은 4가지 사업 방식 중에 하나를 택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자율주택 정비형,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 4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요건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신통을 조금 더 선호하는 이유는, 이 모아주택, 각각 블록별 모아주택마다 조합장님들이 다 계시고, 이 조합장님 밑에 조합원들이 다 있고, 결국은 이 복수의 조합들이 잘 협업이 되어야 모아타운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는 건데, 제가 재개발 재건축 투자가 14년, 15년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근데 조합장 한 명에 조합원들도 정말 많은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는데, 과연 이 개별 이해관계가 다른 이 조합들끼리 원활하게 그게 잘 진행이 될 거냐, 그거는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작년에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곳들 중에 서울시에서 모아타운을 하겠다 딱 지정을 했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곳들도 꽤 됐어요. 모아타운으로 지정을 했는데 거기는 주민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모아타운 2.0이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적어도 3개 블럭이 동의율이 30% 넘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개의 블럭 중에 하나가 조합 설립 인가를 내야 된다거나 하는 그 이유가, 결과적으로 이 모아타운이 잘 되기 위해서는 리딩하는 블럭 하나가 총대를 매거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는 주민들의 의지가 좀 있어야 된다, 있는 곳만 앞으로 해주겠다라고 리뉴얼돼서 나온 이유가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반면에 신속통합기획은 그 넘어야 될 허들 자체는 조금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 성공한 모델이 나온 그냥 민간 재개발의 일종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레프나 신촌그랑자이나 다 그게 신속통합기획과 똑같은 민간 재개발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성공 모델이 이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큰 것 중에 하나가 신통이 안 되는 곳들은 모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모아하는 곳들은 신통을 못 하거든요. 그 노후도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신통이 훨씬 타이트해서 그러면 사실 모아타운은 모아 외에는 대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모아타운이 다 안 된다는 건 절대 아니고 조금 선별 신통도 마찬가지고 모아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먼저 볼 수 있는 눈을 기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얘기가 초보자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얘기이기도 할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앞으로도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초보자분들이 임장을 나갈 때 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가서 보는 게 가장 필요한 걸까요? 사실 대부분의 재개발 임장하는 사람들이 나가면은 네. 중개사 가서 물건 받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물건하고 가격 얼마냐? 가격 얼마냐? 그래서 뭐 흔히들 말하는 총매가, 저는 이제 내 집 마련 총구매라는 표현을 쓰는데 내가 이 빌라를 사서 나중에 입주할 때 분담금 얼마 내니까 내가 이 아파트를 갖는 총 매매가는 얼마구나. 근데 인근에 있는 신축 아파트가 얼마니까 내 안전마진은 얼마구나. 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임장이라는 건데 그렇죠. 일단 저는 뭐 안전마진이라는 표현을 쓰지도 않지만 그거는 임장이 아니고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이거든요. 사업. 사업 리스크를 진단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 이거 초보자들이 이 리스크를 진단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재개발 임장의 핵심은 가서 물건 받아갖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조합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는 거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장위 10구역 사랑제일교회 그 500억 보상 다음에 또 뭐 8구역 쪽인가 어디에 뭐 또 목사님께서 뭐 알박기 한다 막 그런 뉴스가 얼마 전에 떴다시피 재개발 구역 안에 이제 종교 시설이 있는 경우는 뭐 재개발 사업을 하다가 그런 거가 좀 허들이 될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재개발 구역 중에 뭐 교회가 없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어디나 다 있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교회에 딱 가서 예배 횟수를 봐요. 그러면 예배 횟수가 많다는 거는 신자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배 횟수가 적으면 신자가 적다는 거죠. 물론 신자가 적다고 해서 강성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냥 확률적으로 신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골치 아플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임장을 가서 사업 리스크를 진단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그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가 개정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지방은 조합 설립인가 다음에 시공사를 선정을 했는데 서울은 사업 시행 계획인가라는 단계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조례가 바뀌어서 이제 서울도 2023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하게끔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다 칼럼도 썼는데 이제 조합 설립인가 난 곳들은 시공사를 선정할 거라고 막 들썩들썩 할 거다 이렇게 제가 칼럼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 시공사를 선정을 할 때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난 곳 중에 이제 시공사를 선정하려면 아무리 못해도 건축 심의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아파트를 어떻게 지을지에 대한 그 건축 심의 정도까지는 난 상태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조합 사업이 진행되는 데 훨씬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서울 좀 다녀보면 아주 건축 심의가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부 조합에서는 막 시공사를 막 선정하려는 움직임들도 보이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왜 그럴까? 아파트를 어떻게 지을지에 대한 설계안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왜 저 조합에서는 시공사를 막 뽑으려고 할까를 생각해 보면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그게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이제 임장을 가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좀 제대로 된 임장을 하시려면 재개발 자체에 대한 지식은 좀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초보가 재개발 임장을 나간다라는 게 사실은 말이 좀 안 맞는 거죠. 초보는 재개발 임장을 나가서 제대로 뭔가를 보기에는 한계가 있죠.
일단 어느 정도는 좀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뭐 건축 심의, 설계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만큼 그 돌아가는 구조라든지 그런 걸 어느 정도 공부하면서 맞아요. 그다음에 좋은 강사님들한테 이야기도 더 들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지만 지금 하고 있는 나가서 그냥 금액 얼마예요? 주변 아파트하고 안전마진 얼마? 이 정도로는 임장이 아니다. 아니, 그건 임장 아닙니다. 그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가서 뭐 물건 해갖고 뭐 조합원 분양가에서 여기 총매매가가 얼마인데.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계산 예를 들어서 옆에 아파트는 15억이에요. 신축 아파트가. 근데 옆에 있는 재개발 구역에서 물건 받아갖고 뭐 총매매가를 10억이라고 계산했어요. 그럼 나는 안전마진이 5억이네 그러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안전마진이 5억인지 그걸 누가 보장해 줄 건데요. 그리고 그 계산이 맞았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계산은 계속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은 단순히 그렇게 물건 보고 계산해서 마지널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제가 많이 여쭤봤는데요. 이 내용을 이번에 저희 부지런 카페에서 4월 15일 날 토요일 날 주말 저녁 때 특강을 해주시기로 하셨죠. 맞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해주실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메인이 이주 수요 투자가 될지 신통이 될지 그 이제 메인은 각자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사실 저는 원래 재개발 전문가거든요. 네. 형님. 근데 이제 작년에 워낙 신통으로 핫해서 저를 그냥 신통 강사로 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원래 메인은 재개발이고요.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초기 재개발까지 관심을 간 거지. 제가 신통 강사라기보다는 그냥 재개발 강사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아무래도 뭐 신통이 이제 재개발이다 보니까 저는 이쪽에 신통 쪽에 좀 관심이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재작년이랑 작년에 서울시에서 신통 선정을 할 때 제가 패턴을 읽어냈고 그래서 앞으로 어디가 선정될지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곳을 짚어드릴 거고요. 그러면 내가 거기 투자를 했을 때 신통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엑시트 전략을 빠져나가야 되냐라고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철거가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나가서 살아야 되고 그럼 그 근처에 전세가나 매가는 오를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엑시트 되게 명확한 거죠. 이주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한테 내가 매도를 하고 빠져나오면 되니까 요 두 개를 딱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장에서도 되게 유효하고 그다음에 가슴 떨리는 그런 투자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기대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투자 시장의 분위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뭐 요즘에 되게 조심스러워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네네. 이런 시기 그래도 본인이 하락장도 경험해보고 또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을 다 겪어보셨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조언을 한마디 마지막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2000년 2월에 첫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2001년 9월 11일 날 9.11 테러가 났었죠. 저는 이제 그때 사무실에 앉아서 막 그게 정확히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하다가 이제 9.11 테러가 난 걸 보고 뭐 사회 초년생이 투자할 수 있는 게 깨끗해봐야 이제 그때는 주식이니까 제가 뭐 사원 1년 차, 2년 차 때 뭐 부동산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9.12 테러가 딱 나고 나서 주식 종합주가 지수를 봤더니 진짜 팔아쳐. 온 데가 다 팔아쳐. 난리 났었죠 그때. 그때는 이제 하한가가 15%, 상한가가 15% 딱 제한되어 있었을 텐데 막 난리 났었죠. 근데 그때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이 난리에도 오르는 주식이 있나라고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봤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상한가를 치는 주가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 난리가 났는데 물론 이제 그 뭐 전쟁 관련 주였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항상 시장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뭐 장이 좀 바뀌었다고 해서 뭐가 했다고 해서 이 시장을 벗어나 버리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승장에서는 부동산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라 아파트 여러 가지들이 상승장에서는 어느 흐름으로 가는지 하락장이나 조정장에서는 이러한 부동산이 어느 흐름으로 가는지를 내가 상승 하락을 다 봐야 올바른 투자 전략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장의 중심에 있어라 하고 부탁드리는 게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조금 어려운 시기이기도 해요. 뭐 시장이 뭐 일부 금매가 좀 거래가 되면서 매매 효과가 살짝 올라오는 느낌도 들고 그다음에 전세도 살짝 움직이는 느낌이 들지만 이게 뭐 다시 상승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지금 조심스러운 시점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냥 이 시장 떠나지 마시고요. 뭐 투자를 하셔라 이 뜻이 아니라 모니터링하고 이 속에서 또 인사이트도 얻어내고 그러다가 좋은 기회가 오면은 또 잘 잡으면 또 자산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또 방법이 되니까 꼭 시장에 머무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의 상승과 하락과 상관없이 중심에 서서 머물러라. 네. 딱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뭐 저도 이 말씀에 대해서는 되게 공감이 드는 게요. 요즘 부동산 관련된 유튜브들 보게 되면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좀 떠나셨어요. 맞아요. 떠나셨습니다. 네. 떠나셨는데 이럴 때 중심을 어느 곳이든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놓고 꾸준히 하셨던 분이 결국에 나중에 성공하더라라는 것들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잘 사는 우리 흥부님과 함께 재개발 그리고 신통기획 더 나아가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주 수요와 관련된 얘기까지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또 그리고 혹시라도 잘 사는 흥부님의 특강 궁금하시다고 한다면 저희 유튜브 하단에서 저희가 올려놓을 텐데요. 그 이주 수요와 관련된 그 우리 재개발 특강 한번 여러분들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흥부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